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적장애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조입니다. 저희는 특히 지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PPT를 만들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적장애 개념과 지적장애 분류 및 판별을 발표를 하게 된 교육공학과 20학번 노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지적장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적장애는 특수교육의 역사와 함께한 장애 유형 중 하나로 특수교육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오늘 저희의 발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의 통합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활동 1번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적장애의 정의와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의 정의는요, 저희가 단어 그대로 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적 능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적응 행동상의 결함이 일어나는 장애인데요. 이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학업이나 업무와 같은 사회 행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는요, 실제 적응 기술 영역 10가지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내는데요. 실제 발달기 18세 이전에서요, 이 적응 기술 영역 10가지 중 2가지에서 제한이 꼭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영역 10가지 중 2가지의 제한이 일어나는 것이 지적장애 정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이제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미국 장애인 교육법 정의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째, 현저하게 낮은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이 반드시 증명될 것. 둘째, 일상생활 기술에서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 셋째,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의 제한성은 반드시 발달기 동안에 나타날 것.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지적장애로 정의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이라 하면요. 표준 편차 2 이하의 지적 기능, 즉 70점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지적장애를 정의하고 있을까요?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으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 큰 글씨 중에 키워드 보시면요. 지적 기능성, 적응 행동상, 교육적 성취의 어려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보시면요. 정신발육 지체, 지적 능력 불충분, 사회생활 적응 곤란 보이시죠?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내용 중에 보시면 지적장애의 정의는 저희가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지적 능력의 결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적응의 어려움의 결함의 특징이 두드러져야만 정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적장애는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고 이 아동이 지적장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활동 2번에서는요, 제가 그 방법과 분류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지적장애 과거분류법과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생긴 분류법도 말씀드릴 거고, 지적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검사 도구들과 그 과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과거에는요, 지적장애를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1992년 미국 정신지체학회인 American Association Mental Retardation, 즉 이의 약자인 AAMR의 정의체제 등장 이후에는요, 지적장애를 지원의 강도 및 종류로 분류하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선 과거에 심리학적으로 분류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에는요, 심리학적으로 지적장애를 경도, 중등도, 중도, 최중도로 분류했어요. 경도는 표준 편차에서 지능지수가 2에서 3 이하,
중등도는 3에서 4 이하, 중도는 4에서 5 이하, 최중도는 5 이하의 표준편차 지능지수를 가진 지적장애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표준편차가 15인 지능검사라고 했을 때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라면 IQ가 70에서 56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등도라면 IQ가 55에서 41, 중도라면 IQ가 40에서 26, 최중도라면 IQ가 25 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교육받는 기관이 어디인가로 분류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육가능정신지체아동, 훈련가능정신지체아동, 보호대상 정신지체아동인데요. 차례대로 교육가능정신지체아동은 특수학급으로, 훈련가능정신지체아동은 특수학교로, 보호대상 정신지체아동은 수용시설로 이동을 시켜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AMR 정의체제 등장 이후에는요. 지원의 강도 및 종류도 새롭게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종류에는요. 간헐적 지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놓기는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요. 저희 김현광 학원님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쉽게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간헐적, 제한적, 확장적, 전반적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해 두셨다가요.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러면 진단검사 도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지적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형식적 진단검사 도구와 비형식적 진단검사 도구가 존재합니다. 저희 형식적 진단검사 도구들부터 살펴볼게요. 형식적 진단검사 도구에는요. 지능검사 도구와 적응행동검사 도구가 있는데요. 지능검사 도구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러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지적장애를 판별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지능검사 해석 유의사항이랑 똑같은 말인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놓고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의 학계에서요. 지능이 무엇이냐? 지능이 무엇이냐? 지능이 대체 무엇이길래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측정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하냐?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적장애를 판별을 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고 판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말은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주류 문화와 언어가 유통되기 힘든 소수민족 출신의 사람의 지능을 검사하고 해석한다고 했을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 사람의 지능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우리의 지능이 높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은 MBTI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MBTI 해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고 다르죠. 그렇기에 이 지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루기 조심스럽고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적장애라는 것을 판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판별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다음 형식적 진단검사 도구에는요. 적응행동검사 도구가 있어요. 적응행동검사 도구에는 이렇게 존재하고요. 당연히 적응행동검사를 해석을 할 때에도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앞서 봤던 진단검사 해석 도구 유의사항이랑 맥락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읽으시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 보시면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형식적 진단검사 도구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관찰 면접 교육과정 중심 평가인데요. 관찰은 말 그대로 요즘 예를 들어 보자면 흥행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 출연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죠. 카메라를 달아놓고 아이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처방을 내린 그런 형식입니다. 면접은 면대면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제시하고요. 아이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 방식을 보고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과정 중심 평가는요. 아이에게 내려지는 교육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 중심 평가 진단 검사는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결국 적절하게 가르치기를 추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여러분들께 지적장애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지적장애를 분류하고 판별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제 발표를 토대로 계속 이어지는 김영광 학우님의 발표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공학과 20학번 노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지적장애 특성과 지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체육교육과 20학번 김영광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장애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가지는 요구나 특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의집중, 기억, 자기조절, 사회성 발달, 학습 동기 등에 있어서 큰 결함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학생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 이해해야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적장애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적장애는 이제 세 가지 특성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지적 특성, 둘째, 심리적, 동기적 특성,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특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특성은 인지적 특성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은 지적 능력을 활용하거나 학업을 수행할 때 다른 또래의 학생에 비해 느리게 진보하거나 진보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학생 A가 지적장애 학생이란 것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인지적 특성에서의 결함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보의 투입과 처리. 인지적으로 학습이나 정보를 수용할 때 문제점이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두 번째, 자극에 대한 지각. 여기서 자극은 인지적인 것과 신체적인 자극도 포함됩니다. 인지적인 자극은 위에 말했듯이 정보 수용과 처리, 신체적인 자극은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감각들에 대한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자극의 선택. 예를 들어 젓가락질이나 사소하고 섬세한 행동에 대한 모습에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 네 번째, 추론 능력. 지적장애는 근본적인 게 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비교와 평가. 정보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인출 및 기억. 인출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단기 기억에서 가장 많은 결여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의 지도 과정은 관찰이나 모방 등과 같은 우발적 학습 능력 부족으로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고, 단기 기억에서 가장 큰 결함은 보이지만 장기 기억에서는 또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험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켜야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동기적 특성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은 인지적 결함이나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고 과제 수행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회피해버리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심리적, 동기적 특성의 가장 큰 결함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 외부 지향성이라고 지칭합니다. 다른 결함은 통제 소재인데요. 이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시험 결과가 나쁘다는 전제가 있다면 원인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자기 비하, 남 탓,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은 적응 행동과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연관되어 사회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단서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사회성 기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올바르지 못한 판단. 이것은 무언가의 선택이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감정 이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통합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 알아갈 것인가? 이러한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먼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시해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IQ의 수준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상급은 가장 경증으로 일반 학급에서도 수업이 가능한 것이고 2급부터 1급은 중증도, 중증, 극심의 상태이므로 특수학교나 홈스쿨링을 통해서 수업을 대체해야 합니다. 지적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전체 수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초점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학생의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적장애 학습, 두 번째 교과 지도, 세 번째 생활 지도입니다. 첫 번째 지적장애 학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으로 성취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고 세 번째,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 복잡하지 않고 핵심 위주로 교육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환경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화 기술은 사회생활이나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 보고 배우는 등 굳이 배우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과지도입니다. 지적장애 학생이 포함된 수업에서 학업 교과를 다룰 때 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장애 학생 수준에 맞게 수준별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수적 지원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또 교과 지도를 진행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완성품 보여주기, 그 다음 학습자, 이해도 확인 후 다음 설계를 할 수 있는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도입은 이러한 과제나 수업에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완성품 보여주기는 완성품을 보여줌에 따라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생활 지도입니다. 장애 학생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생활 지도에 있어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기술과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활 지도를 진행할 때 학생의 연령이나 기능 수준에 따라 자조기술의 범위가 기능적으로 확대되고, 기능적 기술은 해당 부분이 필요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맥락 안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조기술이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 기술을 말합니다. 생활 지도나 교과 지도를 포함해 지적 장애 지원 강도에 따라 가장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 간헐적 지원. 이것은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로 할 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갑자기 학생이 떠들 때 수업 분위기를 정돈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한적 지원입니다. 시간 제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기술을 한 해 동안 배우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 세 번째로 확장적 지원입니다. 몇몇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장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예로 들자면 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반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반적 환경에 걸쳐 장기간 동안 높은 강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 지도나 생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학생에 대한 방해와 공격적인 행동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교사로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하고 원인들을 잘 캐치를 해야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장애의 정의, 특징, 통합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를 파악해 효과적인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